당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을 눈앞에 데려다 놓는다면, 절대 안 걸린다고 장담한다면 죽이시겠습니까? 인생을 망쳐놨어요. 어느 정도로? 어느 수준?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완전히. 아, 그래도 나는 죽이는 건 좀 그래. 난 당장 죽여버릴 것 같은데. 죽이진 않고 평생 고통받게 만들어 주겠어. 그게 안 되지 않을까? 그 순간만 딱 안 들킬 수 있는 거야. 그래? 자꾸 지금 죽이라고 종용하고 있어. 양치님은? 만나보고 생각할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오늘의 작품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타임 패러독스. 제목 자체가 타임 패러독스예요?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호텔로 들어섭니다. 다른 곳을 들르지 않고 바로 지하실 쪽으로 내려가요. 그곳에는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고요. 남자가 폭탄을 제거하러 온 거죠. 아, 제거반이에요? 네. 조심조심 폭탄을 제거하고 있는 그때 아직 범인이 숨어 있어요. 남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공격받는 와중에도 이렇게 막 폭탄을 처리용 케이스에 집어넣죠. 근데 좀 늦어서 뚜껑이 닫히기 직전에 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심각한 화상을 입죠.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요. 방금 전 폭발로 인해서 멀리 튕겨져 나갔던 바이올린 케이스를 남자 앞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순간이동을 해요. 네. 어떤 남자가? 받은 남자가 준 남자가? 원래 폭탄 처리를 하러 왔던 남자가. 화상 입은 남자가? 바이올린 케이스가 시간 이동의 매개체인가요? 깐따삐야. 맞습니다. 그 바이올린 또 언어였어. 어머, 깊은 충격. 말을 잊지 못하고 바이올린 케이스 같이 생긴 그 장치가 그 깐따삐아입니다. 네. 아, 진짜였어요? 네, 저희가 이제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그 시간 이동 장치예요. 자, 이동을 했습니다. 그 얼굴에 붕대를 둘둘 감은 남자가 이제 병원에서 깨요. 벽에 막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내일 할 일을 어제 하지 말라. 성공했다면 다시 시도하지 말라. 뭐 이런. 뭔가 타임 패러독스. 네, 여기는 템포럴 사무국, 즉 시간국 산하의 병원입니다. 처음 폭탄 제거하려던 남자, 그 사람이 이제 템포럴 요원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과거로 가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템포럴 요원이 할 일이죠. 그 바이올린 케이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 남자는 피즐 폭파범이라고 불리는 용의자를 쫓아서 폭파를 막는 임무 중이었던 거죠. 이미 이 폭파범을 몇 번이나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1975년 뉴욕에서 사상 최악의 폭파 테러를 일으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막으려고. 지금 엄청 크게 다쳤지 않습니까?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미 너무 피부가 상해서 피부 이식도 하고 성대도 수술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붕대를 풀고 자기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와도 나를 못 알아보시겠다 뭐 이러면서 탄식을 해요. 수술은 잘 됐나 보네요. 그나마. 네. 어쨌든 템포럴 사무국에서는 얘가 이제 피즐 폭파범을 뒤쫓는 임무를 이미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좀 안 되겠다. 다른 임무를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무가 마지막이다. 네. 그래서 요원이 1970년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텐더로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 화상 입기 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게 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어느 날 이제 그 남자가 일하는 바에 손님이 옵니다. 좀 까칠한 남자 손님인데요. 바텐더는 그 특유의 그 친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을 걸어요. 손님이 처음에는 무시를 하다가 계속 말을 거니까 손님도 한마디씩 툭툭 대답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텐더가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님이 고달픈 거에 대해 뭘 알아? 미혼모보다 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받아치고 그럽니다. 까칠하네. 그래서 이제 바텐더가 손님을 달랠 겸 내기를 걸어요. 당신이 어떤 최고의 사연을 들려준다면 술 한 병을 내가 쏘겠다.
고통 배틀.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손님이 입을 열어요.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자 손님인데? 남자 손님이었어요? 네, 손님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그래서 자기가 갓난아이일 때 고아원의 문 앞에서 버려졌다고 해요. 이름은 제인이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제 쓸쓸한 느낌? 왜냐하면 자기보다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애들은 다 입양이 되는데 자기만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성격이 점점 더 싸움닭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모 조직에서 온 로버트슨 씨가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제인과 면접을 하죠. 조직에서 아이를 데려가요? 뭔가 취업 상담? 그래서 너 같은 아가씨들을 훈련시켜서 정부 일을 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요원으로? 너 우주여행에 관심 있다며 스페이스 코프에 지원해봐라. 뭐 이렇게. 당시는 이제 남자만 우주 비행사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 여자 우주 비행사를 뽑겠대.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스페이스 코프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인이 또 이 선발 과정을 씹어 먹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일이 잘 풀리질 않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 진단을 하는데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의사가 이게 탈락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버트슨 씨가 자기 선에서 묻어버려요. 그래서 제인도 자기 몸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죠. 제인 본인한테 가지도 않고. 네, 그냥 제인이 성격이 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기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데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너 탈락해서 심사에서 그냥 탈락하게 되고요. 퇴소하게 됩니다. 근데 로버트슨 씨가 다시 나타납니다. 내가 너 다시 여기 데리고 올게. 뭐야? 기다려. 정체가 뭐야? 왜 그렇게 끝까지 제인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네. 거기에 실제 그 우주 비행사 양성소는 맞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 네. 네. 어쨌든 이제 백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잡지에 가끔 이제 뭐 실린 고백 소설 같은 거 읽는 게 이제 유일한 낙이에요. 고백 소설? 고백 소설이 뭐냐면 내가 뭐한 썰 푼다. 뭐 약간 그런 이제 자기 고백적인 소설. 네이트판에 엄청 사회 그런 타입. 그런. 진짜 만물 한국설. 어쨌든 이제 시간이 흘러 1963년이 됩니다. 강의를 마치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 캠퍼스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걷다가 어떤 남자와 부딪히게 되죠. 근데 몇 마디 말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 짧은 대화에서도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어쨌든 이제 행복하죠. 영원할 것 같이 진짜 행복한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떡해. 또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정말로 로버트슨 씨가 나타납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무뜬금 그 사람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스페이스코프 직원이 아니야. 더 큰 기관의 직원이야. 근데 이 일은 진짜 엘리트만 할 수 있어. 제인 너 같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시간관리국. 그래서 제인한테 여기로 들어와 이러는 거죠. 진짜 이제 좀 다시 좀 잘 풀리나 하는데 몸이 이상해요. 보니까 임신을 했어. 그 사라진 남자의 아이를? 네. 그래서 또 여차저차 했는데 좀 난산이라서 제왕절개 수술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한참 뒤에 회복을 했는데 의사가 와서 당신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느냐 라는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그 성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젠더? 응. 당신 생식기가 둘 있다. 남자도 여자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산 때 그 출혈이 너무 심해서 자궁을 제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좀 미성숙한 남성기만 남아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수사를 더 받으면 너는 완전 남자처럼 살 수 있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자로 살다가 남자로 살라고 하니까 좀 엄청 좌절을 하죠. 그래서 제인이 어쨌든 이제 정부 칠게 자기 아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없어진 자기 자신을 기리면서 애 이름도 제인이라고 지어주고 자기는 다르게 이제 남자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근데 또 곧 애가 납치가 돼요. 네. 다사다난하다. 그러니까 고통 배틀 이길 수밖에 없어. 장난 아니죠. 이기겠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기 아빠가 납치해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만 하고 이제 뭐 오리무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인은 계속 이제 수술을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완전히 남자가 돼요. 그리고 스페이스 코프에 다시 지원을 해요. 근데 또 탈락하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다 잘 안 풀리고 예전에 그 고백 소설 읽었었잖아요.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필명이 미혼모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백 소설을 연재를 하고 작가로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바텐더와의 내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네. 이겼죠 이 정도면. 술 받았겠네요. 네, 술 한 병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바텐더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 인생을 망쳐놓은 그 남자를 눈앞에 데려놓는다면 절대로 당신이 걸리지 않는다면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남자? 그 남자. 도망간 남자? 도망간 남자? 네. 그 남자가 망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줄거리는 여기까지. 야, 뭐가 없는데. 시간여행 뭐 어디 있어요? 타임 패러독스 어디 있어요 지금? 줄거리만 너무 이야기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타임 패러독스 부분을 이야기해주겠지. 믿는다 선인장. 아니 근데 좀 줄거리가 약간 장황했는데 재미있으신가요? 별론가요? 너무 초반에 끊어서 너무 초반이에요? 네. 아유 어떡하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떤 건지 전혀 지금 갈피가 안 잡혀. 감조차 안 잡혀. 감조차 안 잡힌다. 잘 됐다. 그러면 뭐지? 끊고. 근데 그러면 네, 그 폭파범과 네. 이 제인이 연관이 있는 거겠죠? 네, 있습니다. 딸인가? 걔도 딸인데 아들로 된 건가? 약간 뭐 이렇게 그래도 궁금하다. 그래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 이러시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아무것도 검색하지 말고 그냥 그 영화를 바로 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네. 소설이 아니라 영화구나. 치명적인 스포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상상하기 편하게 배우와 감독 이야기 조금 하고 네. 감독은 마이클 스피어리그, 피터 스피어리그 형제인가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쌍둥이 감독이고요. 언데드, 데이 브레이커스, 직소, 윈체스터 등을 감독했습니다. 약간 공포, 스릴러 이쪽 장르가 많네요. 그 바텐더로 취직했다는 그 주인공 에단 호크입니다. 나 이 영화 본 것 같아요. 뭐지? 스스로 루프물을 찍고 있습니다. 전혀 감이 안 온다면서. 아니 근데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타임 패러독스라는 그 제목이 포스터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다행이다. 이제 그러면 좀 다른 반응을. 봤다는 사실을 알지. 엔딩이 기억이 안 나요? 엔딩 하나도 기억 안 나네요. 정말요? 네. 무서운 사람이네 이 사람들. 어쨌든 뭐 에단 호크 죽은 시인의 사회나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로 유명하죠. 약간 명성에 비해 대작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이 블록버스터 스타일보다는 좀 소규모 영화 이런 쪽에 배경을 만든 걸 좀 즐겨한다고 그럽니다. 감독직도 좀 더 선호하고요. 근데 2022년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될 그 마블 세계관 드라마가 있대요. 문라이트? 거기에 출연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문라이트 뭐지? 좀 모르겠다. 저 여기 아까 그 손님 역
사라 스누크이고요. 저는 여기서 처음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본 적이 있더라고요. 어디서요? 네, 아예 뭐 조금 영화가 스티브 잡스, 드레스 베이커, 윈체스터, 언 아메리칸 피클 이런 데 출연을 했고요. 하나도 보지 않았다.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스틸컷만 보면 약간 3초 엠마 스톤 느낌. 근데 여성 배우가 연기예요? 네네. 남자가 된 후도? 네네. 1인 2역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을 챙겨주지 못했던 우리의 로버트스 씨. 노아 테일러라는 배우가 이제 또 연기를 했고요. 이분도 연기가 꽤나 안정적이더라고요. 네, 분량이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정이 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아까 줄거리 1이 약간 사건편이라고 하면 이제부터가 해결편이라는 사건이 느낌이 없었는데요. 글쎄요. 뭘 해결해야 돼? 폭파범. 폭파범. 어쨌든 이 뒤에는 확실히 스포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뭐길래 라고 하시면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끊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바텐더가 아까 물었잖아요. 이제 죽이겠습니까? 네. 손님이 망설임 없이 죽이겠다고 해요. 그래서 바텐더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남자를 데리고 오겠다. 네. 그리고 그 남자를 마음대로 처리하고 나면 자기가 하는 일을 해봐라 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뭐 바텐더 해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바텐더가 템포럴 요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눈치챘다시피 그 로버트슨 씨가 오라고 했던 조직이 그 템포럴 사무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원으로 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계속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텐더가 계속 미끼를 던져요. 당신 남자 시절에 그 이름 나한테 말 안 했죠? 맞춰볼까요? 존? 뭐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의 지하실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바이올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작동시켜서 1963년으로 이동합니다. 딱 제인이 그 남자를 만났던 바로 그날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그 바텐더였던 주인공이 말하기를 사실은 자기도 그 남자를 쫓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폭탄범이었다. 그러니까 좀 폭탄범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를 죽여라. 네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그리고 나서 템포럴 요원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가 집니다.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캠퍼스를 서성서성이죠. 그러다가 누군가와 툭 부딪혀서 몇 마디 말을 나눕니다. 누굴까요? 제인. 그렇죠. 이제 타임 패러독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고 그 사랑에 빠졌던 의문의 남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는 거죠. 역시 자기 자신들이라서 말이 잘 통했나 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존을 멀리서 보고 있던 주인공은 짬을 내서 1970년대로 돌아갑니다. 부지런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그 처음에 주인공이 그 화상 입었던 그 사고 입었던 때 있죠. 그때로 가요. 마침 갔더니 폭파범이 폭탄을 막 설치하는 중이고 주인공이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주인공이 액션 체질이 아니에요. 엄청 두드려 맞고 기절합니다. 폭탄범은 튀튀하고요. 시간이 흐르고 이 폭탄 소리가 이렇게 막 팡 터지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소리 난 곳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자기 자신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튕겨 나갔던 바이올린 케이스를 던져주고 자기는 또 이동을 하죠. 계속 자기가 자기랑 만나네요.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줄거리 하겠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재밌지. 그래, 이 정도 해줘야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결말 다 이제 기억이 나시면 어떻게 네. 좀 마음에 드셨나요? 결말이? 아, 근데 네. 그
타임 패러독스 물은 네. 뭔가 좀 맛득치 않은 이건 좀 찜찜하고 네. 오류 같다 네. 이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타임 패러독스 결말이 갑자기 반짝 이렇게 장면이 기억이 나면서 생각났는데 네. 좀 어거지스럽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그 영화를 두 번째 이렇게 보면 떡밥이나 이런 복선을 굉장히 많이 깔아놨어요. 좀 노골적일 정도로 좀 너무 강조하는 것 정도로 그리고 그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하필이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런저런 상황을 몰아가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부분을 다시 보면서 아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신다면 한 번 더 보시면 그런 거를 한번 찾는 재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뭐 그런 타임 패러독스라든가 뭐 시간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의 모순을 보통은 그런 거를 막도록 하는 장치들이 몇 개 있죠. 과거의 사람들한테 갔을 때 그런 영향을 끼치면 안 돼, 뭐 말을 걸면 안 돼라든가, 뭐 이렇게 몰래 숨어 다녀야 돼라든가, 뭐 아는 사람 만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고요. 제목이 타임 패러독스라고 했잖아요. 원제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뭐 예정, 숙명, 운명 이런 뜻이고요. 어쩌면 뭐 이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임팩트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좀 바뀌어가지고 개봉이 됐고요. 원작이 있습니다. 오, 소설? 네. 그 하인라인의 1958년작 단편 소설이고요. 네. 소설이군요. 너희 좀비들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제목이 충격적이네요. 좀비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비라고 하면 좀비 아포칼립스 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작을 읽으시면 하실 겁니다. 원작을 읽으셨나요? 네네. 우리나라 번역돼서 책으로 출판됐어요. 단편선 안에 있어요. 궁금하다, 원작이. 제목이 훨씬 더 들고 싶은, 집어들고 싶은 그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요. 원작 소설 이름을 차라리 그러니까. 제목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사에서 저런 제목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좀비 아포칼립스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좀비는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다가 아직도 그렇게 바스커빌가의 개를 추리소설 쪽이 아니라 그 취미류에 이렇게 넣는다는데. 반려견. 원작자 하인라인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설명을 굳이 해야 할까 싶지만 말할 분량이 필요하니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1907년생이시고요. 원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해군 사관학교 갔다고 합니다. 장교까지 됐어요.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대합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이었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뭐 수학, 과학 공부하다가 항공공학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그죠. 뭔가 좀 이제 슬슬 왜 이런 컨셉이 나왔고 뭐가 이렇게 그 사람이 뭘 겪어왔기 때문에 그 소설이 나왔구나가 이렇게 보이네요. 1939년 공모전 광고를 신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저기에 한번 소설 좀 써볼까 하고 사흘 만에 완성합니다. 또 천재. 네. 그래서 근데 다 쓰고 보니까 내가 봐도 너무 잘 썼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쪽에 투고하긴 좀 아깝다 해서 좀 더 메이저한 곳에 투고를 합니다. 와, 현명하네요. 그리고는 첫 작품부터 성공합니다. 이후 굴곡 없이 팡팡 성공작을. 네. 타고났네. 정말 이런 캐릭터 별로 정이 안 가. 뭐 대표작으로는 다들 아시는 스타쉽 트루퍼스 있고요.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뭐 별을 위한 시간, 여름으로 가는 문,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 등등이 있죠. 상도 굉장히 많이 탔어요. 휴고상만 4번, 레트로 휴고상 3번. 그다음에 뭐 또 그랜드 마스터상이라고 있는데 최초 수상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되고요.
SF 팬이시라고 그러면 한 번쯤 또 다들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인라인 이름을 딴 소행성대도 있고 화성의 크레이터도 하인라인 크레이터 있고 그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뒤에 이제 땡스 투 누구누구 하는데 하인라인 이름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 몰랐다. 스타쉽 트루퍼스에 나오는 외계인이 곤충 모양의 집단지성을 가진 누가 봐도 저그.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작품은 작품마다 굉장히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는 굉장히 막 군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완전 막 이렇게 무정부주의, 막 히피즘 막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줄 데가 없구만. 그래서 뭐 이렇게 좌파 우파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SF 작가니까 어떤 설정이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뭐 그 사회적 결과값이 어떨까 뭐 이런 거를 작품으로 보여준다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원작도 보시고 영화도 보셨잖아요. 예. 뭐가 더 좋았어요? 저는 근데 원작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원작을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영화를 보고 혹시 좀 궁금하시면 오히려 원작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작이 굉장히 짧거든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안에 그 내용이 100분 정도 되는 영화 플롯으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롯이 원래는 몇 장 안 되는 소설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영상에서 어떻게 구현됐나 이런 거 보는 좀 재미도 있고 그 마지막에 반전들이 있잖아요. 네. 글로 푸는 그 또 맛이 있잖아요. 좀 읽다 보면 거장은 거장이네 막 이런 생각. 인정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인라인은 보통 그 아시모프, 아서 클라크, 하인라인 해가지고 이제 SF 3대 거장 이렇게 뽑히잖아요. 재밌는 게 세 명이 다 이제 개성이랑 강점이 좀 다르죠. 아시모프가 기본적으로 좀 과학자잖아요. 이 사람도 정말 천재죠. 천재죠. 그래서 그런지 과학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이야. 과학이 세상을 구할 거야 이런 느낌. 좀 아이디어 막 다작으로 승부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서 클라크는 조금 더 이제 좀 반듯반듯한 범생이 스타일. 그리고 좀 더 문학적이고 그냥 하드 SF적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하인라인은 아까 양치님이 줏대가 없어 막 그랬는데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거를 좋게 보면 다이나믹한 매력이 있다. 엄청 좋게 표현해요. 예, 실제로 좀 이렇게 모험이나 활극 쪽에 그런 게 좀 생생하게 잡히는 느낌? 그래서 좀 스토리텔링에 강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그 3대 거장 중에 싸우면 누가 이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맨날 싸움을 붙이는 걸까? 그런 거 항상 올라오죠. 그냥 불판 올라오고 이러는데 혹시 뭐 좋아하시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아시모프긴 한데 아시모프 SF보단 그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추리소설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많이 쓰진 않았는데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 거미클럽 맞나?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위트 있게 좀 쓰고 그러죠. 저는 다 이렇게 원작 소설 많이 안 읽어봤어요. 그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이것도 사놓고 한 페이지도 들춰보지 않은 정말 새 책 같은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좀 딴 말인데 생전에 그 아시모프가 하인라인을 좀 많이 깠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시모프랑 클라크는 나름대로 좀 사이가 나쁘지 않고 서로 좀 얼굴에 금칠해주고 이런 사이였거든요. 그 뭐 이렇게 클라크가 그렇게 막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 가지고. 근데 아시모프가 하인라인을 좀 대할 때는 군인 하나가 운 좋게 소설 좀 써서 떴네. 너무하네. 왜 남을 그렇게 까내린대요? 상 많이 타서 좀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 또 하인라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근히 돌려 깝니다. 그래서 야 아시모프는 퇴고를 한다며 2번 써? 왜? 처음부터 제대로 써. 막 이러면서. 아니 관계 괜찮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현관. 현관.
이게 좀 클라크는 점잖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은은한 똘끼가 좀 있어요. 네, 이거는 다음 이야기합시다. 이분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는 것도 좀 신기하다. 그쵸. 그렇게 좀 약간 천재들이 한꺼번에 비슷한 시기에 나와야 이렇게 막 그 장르가 부흥하고 그런 것 같아요. SF 소설이 약간 그 장황함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봤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거를 SF 스타일로 쓴다면 그러면 막 그 비행기 티켓 끊는 거 하나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기계 어떤 기계를 해서 뭘 버튼을 눌렀더니 뭐가 이렇게 돼서 티켓이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정확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SF 소설은 다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고 뭐 그런 점들도 있고 이제 우주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은 분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예 시도를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책들을. 우리나라에서 워낙 또 인기 없는 장르기도 하고 요새는 근데 SF 작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인기 없는 장르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출판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한국형 SF도 지금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해외에 유명했는데 우리나라에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던 작품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한국 작가들도 많은 단편들을 써주고 있고 그 우리나라 SF 작가가 그랬나? 누가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장르 소설이 웬만하면 이제 웹소설 쪽으로 많이 좀 흡수가 돼가지고 근데 아직도 못 간 장르가 둘 있는데 하나가 SF고 다른 하나가 추리야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추리 언제 부흥하나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추리가 온갖 데 이미 가미되어 있어. 본격 추리가 아니라 약간 곁다리로. 본격 추리는 조금은 우리나라가 약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 드라마에서도 추리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잘 들어가 있어서 좀 체내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거를 정수를 이렇게 좀 뽑아내면 본격 추리 소설도 곧 나오지 않을까. 전 요새 SF 단편들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정말 그 신선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작가들 거 김초엽 작가나 정세랑 작가나. 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요새. 발전할 것이다. 영화가 그 2014년작이거든요. 그렇게 막 큰 흥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SF가 그렇게 크게 히트를 치지는 않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 메이저 영화사도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에 인터스텔라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뭐 인터스텔라 있었고 그래비티 있었고 뭐 마션 있었고 정말 SF가 우후죽순 막 나오던 해였었네요. 그래서 뭐 좀 아름아름 알려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묻힌 듯해서 들고 왔습니다. 약간 현실적인 SF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막 타임 약간 옛날 스타일이야. 그래, 1970년대야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조금 트렌드에 맞진 않았었겠다. 사실은 약간 포스터 이런 것도 살짝 올드한 느낌 조금 있지 않아요? 원작이 58년작입니다. 시기를 좀 약간 느껴서 개봉했으면 더 나을 뻔했네요. 아직 반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스터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반전 횟수를 아예 알려줘요. 3번의 반전이 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건 반칙 아닌가?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말로 전하지 못한 그런 배우들의 명연기도 있고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4화 4부에서는 김영치가 소개하는 책 에블린 하드캐슬의 7번의 죽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